안녕하세요. TV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저 역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께 심심치 않은 위로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 글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가 1층에서 조그맣게 아동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에게 예기치 않게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람의 적극적인 구애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원래 결혼을 하려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절 기다리게 하였어요. 그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이별을 선고하게 되었고, 그즈음 만나게 된 남편의 구애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삶이었고, 친구들도 그런 저를 참 많이도 부러워하였어요. 왜인지 그런 행동들이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교사 남편의 친절한 시댁에 너 진짜 봉 잡았다. 요즘 누가 그렇게 시댁에서 잘해주니? 시댁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 그래?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셔. 그것도 내 복이지 뭐. 너희 시어머니도 얘기 들어보면 안 그러던데 뭘 그러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사람 들들 볶는데. 여하튼 어려서부터 네 인생 정말 탄탄대로라니까. 부럽다. 일단 교사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 요즘 임용고시도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기도 하니까 어떻게 살았을지 눈에 훤히 보이거든.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 있지?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꼭 잘 살 거야. 여유 있는 집안 덕을 많이 받은 저를 친구들은 많이도 부러워하였고, 게다가 남편이 교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부러워하였어요. 저 역시 교사인 남편이 참 반듯한 이미지가 있어서 끌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모든 게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지만 저를 만나기 위해 예고 없이 이별을 하였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한 가지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적으로 저에게 의심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았고, 저를 불안에 떨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랍니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당신이 솔직하고 순박해서야. 반듯한 이미지도 있고 당신을 만난 것이 진짜 운명 같기도 해. 서로 결혼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난 거 보면 진짜 인연인가 봐. 이래서 운명이 있다는 건가 싶어. 당연하지. 나도 당신 보자마자 결혼할 사람이라고 딱 느꼈다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말이 꼭 맞아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네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우리 재석이랑 너 얼굴 생김새도 닮았잖니. 이게 다 인연이라는 거야. 전 남편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댁복도 있는걸요?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 예뻐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네가 예쁜 짓만 하잖니.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석이가 만난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착하고 예쁘단다.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래서 운명이란 게 존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저희 집 부모님들도 남편을 참 예뻐하시고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정한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도 정말 살갑게 굴었기에 엄마는 늘 누누이 저에게 남자를 잘 만났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셨어요. 남자는 네 아빠처럼 다정해야 돼. 그래야 여자인 네가 평생 행복한 거야.
장서방은 아주 100점짜리 사이에 남편인 거지. 직업도 탄탄하고 노위해주고 그렇게 예뻐하고. 우리 딸 하여튼 시집 한번 잘 가게 됐다니까. 엄마가 아주 기가 살아.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다행이지 뭐. 요즘 학원에 수강생들이 많아져서 보조교사 한 명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도 잘 됐던 학원이지만 결혼하고 넌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 몸축 내지 말고 보조교사 한 명 구하면 좋겠다. 제 결혼을 두고 제 걱정은 하지도 않는다는 부모님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부모님께 받기만 했던 터라 이런 걸로 인해서 효도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더불어 학원이 바빠짐에 따라 보조교사를 채용했는데 예비 남편이 교사이기도 했고 쉬고 있는 미술 선생님을 안다기에 잘됐다 싶어 보조교사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같이 지내는 나날 동안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나 수채화 기법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제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날들이 많아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남일에 뭘 그리 관심이 많은지 했거든요. 제가 손을 놓은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그래도 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자리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어차피 보조교사라서 딱히 어려울 건 없긴 한데 일단 그럼 아이들한테 이번 주는 이런 만들기를 할 거라 이것만 보고 그대로 수업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엔 성인 수업을 가야 해서 가능하신 거죠? 그럼요. 제가 이론들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손재주가 엄청나서 미술계의 다크호스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상가가 원장님 어머님 거라면서요? 와, 대박! 그럼 애초에 금수저시네. 이런 건 얼마나 해요? 혹시 다 물려받으시나? 아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죠. 제가 이렇게 상가에서 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가림은 다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부모님과 별개로요. 앞으로 우리 잘 해봐요. 혹시라도 원장이라고 불편해 말고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셔도 돼요. 제 주변엔 저렇게 노골적인 사람이 없어서 당황하긴 했지만 조금 과장이 심한가 보다 생각했고 그렇게 그 보조 선생님께 몇몇 수업들을 맡겼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사정상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길래 썩 잘하지도 않는 일이었으니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남편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제가 보기엔 손재주는커녕 엉성한 솜씨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퇴사 얘기가 반가웠어요. 하지만 2달 뒤 수강생 반의 반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집 근처에 아동 미술학원을 차렸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인도 안 친해서 모른다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소개해준 그 미술교사, 우리 학원 바로 근처에 학원 차린 거 알아? 그것도 아동 미술. 애들 학부모들을 얼마나 꼬셨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이탈했는 줄 알아? 그 사람 믿을만 했던 거 맞아?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솔직히 나야 그냥 이러다가 알게 된 사이고 그냥 네가 미술 보조교사 구한다길래 소개해 준 건데. 와, 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이 다 안 나온다. 일단 나도 좀 알아볼게. 그렇게까지 잘 아는 사이는 아니거든. 진짜 황당하다. 내가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진짜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당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한 거 맞긴 해?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력도 형편없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잘 알아볼게. 나도 친하진 않았어서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 내가 알아볼게. 거리 제한이 붙은 학원도 아니었으니 방법은 없었어요. 너무 화나고 분했지만 더 화나는 건 그 선생님으로 인해 제 소문이 안 좋게 난다는 거였어요. 의리 있게 오래 제 학원을 다녀준 학생의 부모님이 한날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난 선생님 오래 봐서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만 여기 엄마들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학원 차린 선생님이 본인들 수강생 엄마들한테 아주 악덕업주에 본인이 만들기며 그리기 다 했다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본인은 애들이 불쌍해서 학원을 연 거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닌대요. 아니, 선생님 수업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걸 믿는 여편 애들이나.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내고 다니는 양심 없는 사람이나.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선생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그런 것처럼 꾸미고 다니다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왜 자꾸 수강생들이 이탈하는지 원인도 모를 뻔했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가 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야죠. 아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 동네에 자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저도 화가 나던지. 전 그렇게 그 소문을 계기로 법률 자문을 구하러 사무실에 갔는데 정확하게 듣고 보고 한 게 아니면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반년 정도 지나자 본인의 실력도 들통나고 그곳을 다니던 수강생들은 다시금 저희 학원으로 돌아왔어요. 사실상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셈이지만 이번 것도 인생 공부다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는 자꾸 제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뻔뻔하게도 이 동네에서 활보하며 제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 찝찝했지만 참고 넘기게 되었어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너네 학원이 다시 잘 된다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무리 건물이 너희 어머니 건물이라 뭐 월세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매출도 그렇고 그나마 학원이 다시 예전의 기량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구나. 그러게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화도 나는데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 왜, 왜 나를 째려봐? 내가 알고 소개해준 것도 아니고 진짜 몰랐다니까? 나도 진짜 얼마나 황당한데 그래. 그래, 이게 어디 우리 아들 잘못이겠니?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니? 네가 좀 이해하렴. 맞다. 근데 너희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몸 상태는 어떠시대? 그래도 그 연세에 조그만 치료라도 힘드실 건데. 그러게요. 상태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췌장 쪽이라. 엄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좀 괜찮을 텐데. 재석이니가 장모님한테 더 잘해드려. 네 장모님 자식이 윤희밖에 더 있니? 이 말은 네가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랑 윤희랑 결혼하면 다 네가 건사해야 될 건데
지금부터라도 아들 노릇 톡톡히 해야지. 그래야 윤희도 부담을 터는 거야. 아, 당연히 잘하지. 장모님한텐 윤희밖에 없는데. 내가 아들이 되드린다고 했으니 정말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 고마워. 내 부모도 아님에도 이렇게 나서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 진짜 이 결혼 잘하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부모님에게 자식이 저 하나라 늘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아들이라며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했고 본인이 제가 없어도 저희 엄마를 병원에 모셔갈 정도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곤 제 부모님들은 정말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착하고 완벽한 남편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교사로 알고 있던 남편은 사실 교사가 아니었고 학원 선생님이었죠. 속물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 중 하나가 학교 교사인 이유가 컸습니다. 왠지 반듯할 것 같았고 저 역시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터라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아마 거기서 날 안 마주쳤으면 평생 거짓말했겠지? 당신 이거 사기야, 알아? 미안해. 나 근데 임용 준비한 거 맞고 교사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 결국 못해서 강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난 애들 가르치는 일이 다 교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게 내 말 못할 콤플렉스거든. 제발.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당신이 교사기 때문에 반듯할 거라는 느낌도 있었어.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정말 이거 하나에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다. 나 당신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근데 직업을 거짓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을 말하면 네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래서 처음 했던 거짓말이 지금 이대로까지 이어진 거야. 제발 봐주라. 내가 교사라고 했을 때 네가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원 강사라고 하겠니?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 아니야? 그래, 학원 운영하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당신은 날 속였잖아. 결혼을 앞두고 당신은 나한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싹싹 비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사실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들 때문에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들의 충격이 정말 크셨지만 그럼에도 친정부모님들도 남편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용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조금 본인의 가면이 벗겨지자 남편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웠어요. 이런데도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하자 갑자기 처음 보이는 행동을 하며 저를 당황하게 하였어요. 여태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것이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파혼하자고? 제정신이야? 와, 진짜 어이없네. 나 절대 너랑 파혼 못해. 내가 네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 자기 원래 이렇게 욱하는 사람이었어? 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생각 좀 해보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지금 중단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이렇게 화내는 당신 보니까 더 어이없고 더 화가 나. 원래 이런 모습이었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 같잖아. 솔직히 내가 얼마나 너한테 헌신했는데 나 너랑 못 헤어져. 그 정도로 너를 좋아하고 니네 부모님 내 부모님이라고 여겼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중단하자니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고마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거. 근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이게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야. 생각 좀 해보자. 욱하는 모습에 충격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제 얼굴을 보고 걱정을 하던 부모님은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전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였지만, 이미 남편을 좋게 보던 엄마는 오히려 저를 좋은 쪽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학교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인성 댐댐이가 훌륭하다고 저를 설득하며 남편을 지켜 세워주었죠. 어른들이 보는 눈이니 정확하겠다 싶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볼까 싶었습니다. 남자들 한 번씩 그럴 때 있어. 다정하던 니네 아빠도 갑자기 화낼 때 보면 무섭다니까. 그만큼 널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모르겠니? 솔직히 재석이랑 병원 다니면서 다 아들인 줄 알 정도로 얼마나 자상하던지. 네가 결혼하면 이렇게 대접받고 살 생각하니까 엄마는 너무 좋더라. 그만 속에 태우고 그만 화해해. 남자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도 결혼하면 끝인데 생각은 해봐야지. 솔직히 지난번 거짓말한 것도 마음 쓰이고 그래. 자꾸 생각나거든. 아이고, 학원 강사하는 게 창피해서 그랬나 보지. 솔직히 학원 강사 자리는 어디 쉬워? 막말로 식이 안 좋으면 이명도 다 떨어지는 거란다. 너도 한번 떨어졌었잖니.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엄마는 재석이 진짜 마음에 들고 너한테도 잘할 것 같아.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결혼이니 한번 눈 감고 이번 일은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결심한 날, 갑작스럽게 엄마에게 호흡곤란이 왔고, 전 울며불며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 마침 생각나는 사람은 예비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여러 군데를 진찰한 결과 염증이 온몸에 다 퍼져서 폐혈증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입원을 하셔야 했는데 마침 주말이고 병실이 없어 1인실이 아닌 다인실에서 입원을 하게 된 엄마였고 제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엄마를 걱정하여 문병을 오게 되었어요.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물도 좀 받아놓고 할 겸 급수대에 간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실에 들어선 순간 저희 엄마에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해보세요. 뭐요? 그럼 이제까지 장서방이 나한테 잘한 이유가 다 이걸 노리고 그랬다는 겁니까? 아, 장모님, 그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엄마 딴에는 그냥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거죠. 장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 유감이네요. 그런 뜻 아니었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실언을 한 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말해버렸네요. 오해 마세요, 사돈. 오해? 지금 내기로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라니?
아, 진짜 뭐, 이런 상종 못할 인간들이 다 있어? 됐고요. 일 없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한 환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고 잠든 환자를 확인 후 나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 그 환자를 저희 엄마로 착각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본인들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 양반 골로 가면 89억짜리 그 상가가 우리 아들 거 되는 건 맞지? 딸은 하나밖에 없고 그 건물이 누구 거 되겠냐? 우리 아들 거네. 윤희 그 맹한 게 잘만 구슬리면 네 앞으로 해줄 거 뻔하고. 그렇게 되면 너랑 연진이랑 다시 만나도 되겠어. 막말로 연진이가 지금 네 피줄까지 키우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윤희가 빠져줘야지. 돈만 빼돌리고 연진이랑 다 같이 살자. 그거 하나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뭐 연진이가 올해도 기다렸지. 얼른 상가 빼돌리고 빨리 끝을 내야겠어. 윤희게 떽떽거리는 것도 듣기 싫어 죽겠어. 교사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는 둥. 에휴 진짜. 성질 같아선 벌써 끝냈다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미쳤다고 대릴 사이 노릇을 해? 돈만 아니었으면 윤희 만나지도 않았지. 맹하고 부잣집 공주님들은 데리고 살아봤자 너만 고생이야.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다 너만 의지하지. 지금도 봐. 결혼도 하기 전에 네가 벌써 그 집 아들 행세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래서 잘난 여자 만나봤자 남자만 고달파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아프다간 언젠간 골로 가겠지. 입원 중인 엄마 문병 와서 수면제 투여된 걸 보고 속말 꺼낸 예비시댁이었고 다행히도 잠든 환자는 저희 엄마가 아니었어요. 병실이 없는 관계로 다인실을 썼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저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 순간 옆 병상에서 엄마가 기가 차다는 듯이 얘기를 하였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게 된 거예요. 역시 찝찝했던 제 마음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아침까지 남편과 다시 잘해봐야지 생각했던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사돈, 환자 번지수가 이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요. 내가 입원해서 다행인 건지.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한 결혼 내가 장서방 보고 밀어붙인 건데 속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더 볼 것도 없네요. 세상에, 그동안 내 돈 때문에 날 만난 거였니? 직업도 속이고 접근했으면서 네 천성이 중간중간 드러났었지만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었어. 근데 모두가 말려주고 있네. 아니 제발로 당신이 결혼을 파토내려고 왔네. 당장 돌아가고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연진이라는 사람 네 보조교사 아니었니? 장서방 아니 저 인간 그 여자랑도 무슨 사이라고 하던데. 다시 만난다 어쩐다. 아 맞다. 애도 있나 보더라. 이거 완전 혼인빙자 아니야? 말하다 보니 기가 차네 진짜. 됐고 더 들을 것도 없어요. 당장 나가요. 뭐? 그럼 일부러 나한테 접근시키고 학원도 개업하게 한 거야? 와, 그냥 아예 날 이용도구로밖에 안 여겼네. 어쩐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렇게 내 재산에 대해서 캐묻는다 생각했어. 본인이 묻기엔 속보였나 보지? 진짜 그지들이다. 모든 걸 알게 되니 다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사라고 속이고 제가 열었던 원데이 클래스에 방문하여 저와 접점을 쌓은 것부터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밀어붙인 상황. 저의 학원 운영 스킬을 빼앗아 가려고 본인의 내연녀를 갖다 붙여 제 재산을 캐물은 사실. 그리고 하다하다 저희 엄마의 건강을 빌미로 결혼하면 제 상가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상황까지. 진짜 소름이 돋았고 정말 제가 겪은 인간들 중에 최악이었어요. 엄마도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겪고 저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며 화를 단단히 내셨어요. 저 역시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 태어나는 즉시 그쪽들 요절낼 거니 그리 알아요. 애초부터 선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질 않나. 지내연녀까지 갖다 붙이고 염탄질해. 아니 하나하나 열거하면 소름 돋아서 말이 다 안 나와. 두고 봐. 돈 있는 사람들의 무서움을 알게 해줄 테니. 엄마라는 인간이랑 아들이라는 인간이 저런 마음보를 가지고 살아가다니.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가만 안 둘 거야. 아, 모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사돈. 아니, 우리 아들만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유, 요놈의 입이 방정이지. 죄송해요. 됐어요. 한 사람 인생이 골로 갈 뻔했는데 그깟 사과로 끝날 줄 알았다면 오산이지. 얼마나 법무서운 줄 모르면 참나. 그렇게 싹싹 비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병실에서 내쫓고 저와 엄마는 어찌해야 할지 생각에 빠졌어요. 막상 이렇게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 엄마는 오히려 몸에 기운이 돈다고도 하더라고요. 절대 가만둘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퇴원 즉시 남편이 다니고 있던 학원에 이런 인간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며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난리를 치자 상담 온 학부모님들도 학원에서 환불을 요청하며 저런 인간에게 아이들 수업을 맡길 수 없다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저희한테? 그리고 장 선생님 사생활이야. 저희가 알 길이 없죠. 일단 고정하시고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그 사람을 계속 쓰실 건가요? 학원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이 아이들을 가르쳐선 안 되죠. 저도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차후 상황을 보고해 드릴 테니 가주세요. 학원에선 즉시 이미지를 위해 남편을 해고시켰고 남편은 저에게 와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변호사도 이런 사건은 혼인빙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인빙자가 많이 없어져서 사기죄로 고소를 걸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라 그렇게 큰 충격과 타격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인생을 구제시켜준 것에 대해 고마운 생각이 강했는데 어쩔 수 없이 천성이 드러난 결과가 이런 일을 불러온 것이니까요. 어쨌든 네가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건 아니잖아. 꼭 내 신세 이렇게 망쳐야겠어? 결혼을 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건물을 뺏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내 앞날을 망치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정말 막말로 나 애 딸렸어. 결혼은 안 했지만 책임져야 할 식구가 지금 어머니, 여자친구, 내 아이까지 3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구나. 여태까지 너한테 갖다 바친 내 시간이랑 너한테 농락당한 모든 진심들 다 보상받을 거니까 그리 알아.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봤지?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려고 날 이용했어? 그래서 내 등을 치려고? 그래서 내 등을 치려 해? 두고 봐. 더 큰 벌로 돌려줄 테니까. 학원에서 해고당한 건 빙산의 일각이야. 어디 두고 봐. 네가 무일푼 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네 옆에 있나 보자. 아, 자식도 있다고 했지? 뻔뻔하고 양심 없는 놈. 남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쟁취한 수익은 없었고, 그저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소는 진행되었고, 학원에서는 당연히 해고되면서 업계에서 입소문이나 다른 학원가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죠.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 그 미술 보조교사가 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질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제 남자친구 좀 살려주세요. 업계에서 완전 명함도 못 내밀고 일도 못하고 사실 애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주셨음 해요. 이번 일로 저희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정말 반성할게요.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 줄 알아? 선량한 한 사람 인생 아주 망칠 뻔했다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뭐가 달라? 저희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줌마. 저희 아빠 없으면 저 엄마랑만 살아야 한댔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아이 이용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진짜 웃긴다. 내가 이래도 용서해 줄 것 같아?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 했지만 살 밤낮을 시어머니, 남편, 여자친구까지 모두 찾아와 무릎을 꿇며 빌더라고요. 아이까지 내걸며 어찌나 애걸복걸을 하던지 사실상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저 인간들의 고소를 끝까지 진행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하여 모든 고소를 취하하였고 용서하기로 하였답니다. 부모님도 제 뜻을 존중해 주셨는데 엄마가 느낀 배신감이 정말 컸지만 엄마도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제 뜻을 존중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췌장 쪽이 안 좋은 엄마는 날로 가면 갈수록 쾌차하셔서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오히려 병원을 밥 먹듯이 다녔을 때보다도 더 건강해지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참 그냥 모든 걸 좋게 넘기고 나니 이런 행복도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해지니 제 행복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새고랑 차고 인생 종칠 뻔했는데 아마 아이 때문에 날 용서해 준 거겠지? 미안해. 평생 아이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그 아이가 당신 인생 살린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착실하게 살아. 알겠어? 남의 등 치료하지 말고 사기 치료하지 말고 아마 그 모든 벌은 당신 아들이 받게 될 거야. 이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 많이 반성했어. 고맙고 앞으로 안 그럴게. 그리고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눈에 띄지 마. 그럼 다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제발 잘 살아. 그냥 너답게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나도 많이 배웠어, 진짜. 고맙고, 정말 내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용서해줘서 너무 고마워. 잘 지내라. 그렇게 저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요절낼 수도 있었지만, 그럼 두고두고 제 마음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결혼까지 하고 모든 걸 겪었다면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겠지만, 한편으론 똑같은 인간이 되지 말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교훈으로 조금 더 밝은 앞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픈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었는데, 정말 2년이 지난 지금 정말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었는데, 정말 시련은 지나가고 좋은 앞날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새겨주세요. 정말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어린 시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네요. 저는 3남 2녀 중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계시고 형님 2분과 막내 도련님이 계셨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많은데 저 혼자 외동딸이라서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아버지께서 아프시면서 아버지 병원비로 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엄마도 아프시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낮 시간대에는 거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많이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예, 둘째야. 오늘도 엄마 병간호 갔니? 네, 어머님. 매일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있어야 남편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네가 자꾸 밖으로 돌면 남편도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다가 우리 둘째 저녁은 잘 챙겨주고 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까지 다 챙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예. 걔가 어떻게 데우고 차려 먹니? 네가 가서 챙겨줘야지.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지만 너희 엄마도 그건 아니지. 딸이 남편 챙기게 집에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할 거 하면서 엄마 챙기라는 거지? 시댁에서는 병간호를 하는 것을 정말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이제 저보고 구하라며 돌아갈 곳도 없는 애라며 말을 했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극성 심호와 함께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도리라고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수십 번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굳게 참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에게 기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타 지역으로 좋은 대학을 다녔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집에 저와 남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친정 유산으로 8억 빌라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한 적이 없었지만 유산으로 빌라를 받게 되면서 남편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댁에서는 유산을 받은 이후로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가고 싶은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 주에 연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 아, 정말요?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 당신 수연이도 대학 가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댁 행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어.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참에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둘이 여행 한번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랬던 것은 저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내가 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주게 되었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나, 목걸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뭐 당신 생각나서.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잖아. 외벌이에 아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쓸 수 있지 뭐. 아휴, 고마워요. 당신한테 신혼 때 빼고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오랜만인 것 같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이런 선물 자주 해줄게. 남편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픈 저를 위해서 손수 죽을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했죠. 어머님, 죽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어미야. 몸 좀 괜찮니? 수연애비가 말하는데 몸살이 많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씩 먹어야 된다. 네,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몸도 괜찮아진 것 같고요. 아, 다행이구나. 몸 괜찮아진 것 같다고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며칠은 꼼짝 마라 하고 누워있으면서 쉬어야 좋아지는 거야. 전에는 제가 아프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먹을 걸 챙겨서 보내고 매번 참석을 해야만 했던 시댁 행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해 주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 빌라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 핑계를 삼아서 명의를 이전하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어미야,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게냐? 아니요, 뭐 아픈 건 아닌데 기운도 없고 힘든 것 같아요. 빌라 관리까지 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요. 아유, 저런. 그러냐? 좀 힘들면 애비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러니?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저도 신경 쓰이고요. 예, 수연애비야. 어미가 빌라 관리 버겁다고 하는데 좀 가서 도와주지 그러냐?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민이에요. 뭐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냐? 아니, 빌라 관리하다 보면 서류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아내 명의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냐? 하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다. 이참에 어미야, 명의를 수연 아비한테로 바꾸는 건 어떠니? 명의를요? 아,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가족인데 뭐 어때?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어미는 체력이 약하니 직접 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서류도 떼고 입주자들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수연애비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하지만, 명의까지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무슨 남편이 집 먹고 나르겠니? 어른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명의 변경해서 관리를 아예 수연애비한테 맡겨라. 그래, 당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계속 계약하는 것 가느라 정신도 없었잖아. 대리인으로 내가 가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해도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도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대표로 있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런가? 우선 몸이 좀 나아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자. 그래, 지금 당장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처음에는 가볍게 명의를 이전할 걸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약을 할 때마다 남편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남편 시댁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죠.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니,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반차 내고 왔지. 어때? 몸은 괜찮아졌어? 아니, 몸살이 크게 왔는지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도 없네. 당신 반차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아, 그럼. 아침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뭐 좀 먹었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어머니가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죽 보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 죽 보낸 거 오면 바로 그거 먹자. 남편은 제가 몸이 크게 아팠을 때 제 곁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간호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제 빌라 명의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세상 다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남편과 시댁은 빌라를 받고 나서는 그전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아파도 관심을 주지 않고 특히나 밖에서 돈 한 푼도 벌지 않는다며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니 직접 벌어서 쓰라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네. 나 병원도 가봐야 하고 우리 수연이 먹을 것도 챙겨줘야 하는데. 뭐? 뭘 했다고 벌써 생활비를 다 써?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병원을 가야 해서 조금 더 필요해. 아니,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정 필요하면 당신이 밖에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벌던가.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나도 못 줘.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빌라 수익은 매달 수익 내고 있잖아. 그거라도 좀 나눠줘, 그러면. 이걸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 명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라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원래 내 빌라였어. 직접 나가 돈을 벌라는 남편에게 저는 빌라 수익이라도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인데 왜 수익을 나눠야 하냐며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너한테 나눠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이제 수연애비 빌라인데 그걸 왜 나누니? 네? 어머님, 그거 관리하려고 남편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아무리 명의가 바뀌어도 그렇지, 그건 제 빌라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빌라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애비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나누던 안 나누던 아범 마음대로가 아니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려고들랑 하지를 말거라. 저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었던 게 다 연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빌라를 뺏길 순 없다고 느꼈죠. 저에게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다른 유산이었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장이 있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발생했어요. 당신,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당신 통장에 8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뭐?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미 다 쓴 통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당신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가서 통장 정리도 싹 해봤어. 오늘까지도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거 내가 모은 돈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돈이라고. 빌라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도 남기고 가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이 통장을 봤어? 도장 좀 찾으려다가 봤어. 아휴, 당신 이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야? 잘 됐다. 이번에 빌라 수리 비용이 꽤 나오는데 이걸로 수리를 하자. 뭐? 왜 내 돈 가지고 수리를 해? 빌라 이제 당신 명의라며.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수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돈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필요한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정 돈 넘겨주기 싫으면 앞으로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고 수연이 학비도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8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의 앞길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뺏기게 되면 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절대로 안 된다며 버티게 되었죠. 저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시댁에도
저에게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뒷돈을 챙긴 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내기 전에 그냥 돈 주고 편하게 살라는 얘기도 했죠. 옳게. 이게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승철이가 좀 순해서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올케가 뒷돈 꽁치고 있었다는 걸로 소송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네? 형님, 이거는 제가 수연 아빠한테서 받은 생활비에서 뺏어 모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그러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올케가 생각하는 거고, 올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올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못하잖아. 이렇게 싸워봤자 올케한테만 손해야. 그러니 내가 승철이한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돈 승철이한테 넘겨. 그러면 결혼도 유지하고 수연이 대학교 지원도 다 해줄 거니까. 시댁에서는 그동안 몰래 돈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받았던 친정 유산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시댁 측에서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며 반문을 해왔죠. 남편과 시댁의 압박에 저는 지쳐갔고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어린 딸아이가 이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시댁에서는 가족 모임을 하자며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학을 갔던 형님과 형님 딸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부터 두 형님, 막내 도련님과 시모, 남편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설득하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8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재수씨,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승철이한테 돈 주기 싫으면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요. 재수씨, 나 사업하는 거 알죠?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재수씨 돈 투자하면 내가 다시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불려서 돌려줄게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돈 다 쓸까봐 승철이한테 못 주는 거니?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더 많이 불려줄게. 맞아, 올게.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세금 떼어서 그만큼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다들 저축 안 하고 투자하는 거지.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지. 계약서도 다 쓰고 그러면 올케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정말 너무하네. 솔직히 당신한테 빌라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 수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버는 만큼 다 수리하는 데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도 집에 못 갖다 줬지. 내가 있는데 안 좋겠어? 일단 이번에 수리해야 할 곳 다 수리를 하고 나오는 수익은 그때부터 다 가져다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다. 가족인데 뭐 뒤통수라도 치겠니? 빌라 수익 때문에 그런 거라면 수연의 비가 말하잖니.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수익을 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싹 다 고쳐서 다음 수익부터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가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번 수리비 때문에 한 푼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빌라를 받고 나서는 평소 타던 자동차도 바뀐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한테 통장을 넘기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장 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당신 정말이야? 당신 이렇게 나가면 나 소송할 거야. 당신 생활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고 당신네들이 탐낼 자격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당신네들?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아니 애가 돈 맛을 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동안 빌라 수익 받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게 나한테 권리가 없어? 당신 재산이면 내 재산도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저는 저에게 협박을 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라붙어 작은 방에 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열어 빨리! 이거 납치고 감금이야? 납치? 감금?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고 해? 내일 정신과 전화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검진 받으러 가자고. 뭐? 다들 미쳤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통장 넘겼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니? 됐다. 거기서 반성이나 하거라. 들어간 김에 통장 비밀번호나 알려주고.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문 열어줄게. 정말 대단들하다. 남의 재산 뺐더니만 이제는 협박, 감금까지 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 징글징글한 거 끝까지 한번 겪어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시댁 식구들은 계속 작은 방, 광에 저를 못 나가게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단단히 걸어 잠갔지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핸드폰도 바로 거실 가방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순간 새벽이 되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니 바로 입을 막고 저를 꺼내주었죠. 쉿! 작은 엄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유빈이에요. 유빈아, 너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는 지금 밖에 계세요. 빨리요. 다른 가족들 깨기 전에 빨리 나가셔야 돼요. 새벽녘 저를 꺼내주었던 것은 15살이었던 형님 딸이었습니다. 몰래 저를 빼주고는 밖으로 얼른 나가야 한다며 말을 했죠. 형님 딸은 형님과 함께 아주 어릴 적부터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국내에 살고 있었죠. 돌쟁이였던 형님 딸을 14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차피 유학자금은 형님 친정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밖으로 나와보니
형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서, 괜찮아? 아유, 내가 동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왔잖아. 동서,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제 얘기 어떤 거 들으신 거예요? 아니, 동선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긴 빌라를 넘겨줬다며. 왜 그랬어? 아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이동하자. 형님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은 이 집안 사람들이 다들 돈에 미쳤다고 말을 했죠. 본인 역시 신혼 때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고서는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결혼한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도련님이고 아가씨고 어머님이고 다들 돈돈거리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남편도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면서 징징대지. 나도 처음에는 친정 도움받아서 몇 번 도와줬었는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었어. 정말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그냥 유빈이 교육 때문에 해외로 가신 줄만 알았죠. 아유, 나라고 친정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가고 싶었겠어? 거기다가 겨우 돌진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친정에 얘기를 했는데 친정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유학을 가겠다고 한 거지. 뭐 시댁에서는 결사 반대하면서 난리였지만 돈은 다 친정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나도 캐나다로 가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하다가 넘겨준 거야? 저는 형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주버님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니 굳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에게 빌라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죠. 아마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 피해서 해외 간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동서한테는 더 겸허하게 접근했겠지. 내가 여러 번 동서한테 귀띔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남편한테 물어봐도 동서 전화번호는커녕 서방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잖아. 아유, 처음부터 알고 내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이렇게 저 도와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뭐 어때?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은 할 거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네, 어느 정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쪽에서도 제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 준비하던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 형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협박과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실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며 문자며 엄청나게 보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 어디야?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당신 그렇게 빠져나가면 무사할 줄 알아? 어떻게 날 거기에다가 갇혀놓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순순히 통장 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뭣도 없는 주제에. 결국 당신 통장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지금 통장도 나한테 있고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어디 한번 잘 분석해서 찾아봐. 당신이 찾을 수나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다 증거 자료로 모아서 이혼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혼 청구? 누구 맘대로? 이혼 청구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몰래 뒷돈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이혼 청구를 입에 올려? 내가 언제 몰래 뒷돈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건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거야. 멍청하면 말이나 하지 말지. 유산으로 받은 걸 누가 알아? 어차피 당신 통장에 있었던 건데 누가 보냈을 줄 어떻게 아냐고? 멍청한 건 당신이야. 뭐가 되었든 내가 당신 가족들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협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한 진행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만 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워 넣었었습니다. 빌라를 받게 되면서 넉넉해졌을 뿐 그전에도 생활비는 거의 반반으로 내왔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마련을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시모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죠. 너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고아 주제에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다고 막 나가는 거지? 제가 왜 불쌍합니까, 어머님? 저 엄마 아빠 다 살아계셨을 때 시집갔고 25년 동안 부족한 거 없이 도리 다 했습니다.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아유,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을 받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도리를 다 한 거니? 제가 먼저 시작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를 건든 건 그쪽들이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쪽? 너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형사고소? 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쉽게 되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당한 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요. 가해자는 본인이 한 일 전혀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더 저에게 할 말 있으시면 다 해보시죠. 이것도 한번 증거로 넣어보게요. 시몬은 저에게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해 또다시 협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결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역시 성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재산 분할은 절반이 인정되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유산으로 받았던 것은 그대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옮겼던 빌라는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 영상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3자 앞에서 작성한 각서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증거 영상이었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결과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했던 빌라는 증거 효력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님 역시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제 인생을 살라며 응원을 해 주셨어요. 요즘도 종종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이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기를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모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 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거 몰라? 그리고 큰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000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 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만 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만 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네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서네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서내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서네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